그럼 탄소 중립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인간과 지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을 불러온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Earth Overshoot Day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등등 이 자원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어떤 지구의 생산, 공급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 1년 중에 언제가 되면 우리가 지구가 제공해준 생태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는지 그 날짜가 바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Earth Overshoot Day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970년대 이전에는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다 써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2월, 11월, 10월, 9월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앞당겨져서 2023년, 2023년이 되면 뭐 7월, 8월이 되면 이미 7월, 8월로 이미 앞당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 8월이 되면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고 이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훔쳐다가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가별로도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2023년에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국가별로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7, 8월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월이면 그 해에 주어진 자원 다 써버리고 5월, 6월, 7월, 8월에서 12월까지 미래 세대의 자원 또는 다른 나라의 생태 자원을 다 훔쳐다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계속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늦춰진 적도 있습니다. 바로 2020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강제로 인간 활동이 조금 주춤하니까 그나마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조금 늦춰져서 7월 중순이었던 게 7월 말, 8월 초까지 갔다가 다시 7월 말이면은 그 해에 주어진 자원을 다 쓰는 쪽으로 21년, 22년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굳이 탄소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도 물론 2020년에 약간 줄었지만 강제로 우리가 활동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 온실기체 배출량이 좀 줄었지만 그 정도 줄인 걸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던 속도가 약간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그리고 탄소 흡수력은 높여야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도 다시 12월 말까지 이렇게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생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구의 생태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소비하는 빠르게 소비하고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당겨와서 훔쳐서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산업화 이후에 특히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지표들이 급격하게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가속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고대 중세를 거쳐서 지금 현대에 올 때까지 사실 이 권위에서부터 다 해방이 되면서 점점 자유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례 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성장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2000년 동안 1.5배 정도 성장했는데 지난 250년 만에 40배 성장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래서 거대한 급격한 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물질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물질적인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지구 환경은 악화시키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생태 자원을
마구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충전됐던 이 지구라는 지구의 배터리를 4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다 방전시켜 버리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거대한 가속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지구가 이런 방식으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된다면 안타깝게도 지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와의 공존을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려면 가장 최우선에 뒀던 이 물질적인 성장,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뒷전에 두었던 이 지구 환경, 이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례 없이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가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죠. 지금의 이 급속한 이 물질적 성장으로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지금 변화했는데, 우리 인간이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경제 성장도 많이 늘어났고 모든 것이 급가속했지만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가속을 하면서 지구 환경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구를 압도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지금의 시대를 더 이상 신생대 사기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불러야 한다. 인류세, 포신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인류세라는 표현은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이 폴 크루첸 교수님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용어가 됐는데요. 인류가 지구를 압도적으로 변화시켜서 지구 환경에서 인간이 너무 우세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각종 오염물질, 또 환경 파괴, 그리고 무분별하게 에너지와 자원, 특히 생태 자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아예 새로운 지질 시대로 부를 정도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인간의 시대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이 너무나도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전체 질량의 거의 97%, 99%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생 동물은 1%, 3% 이렇게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그만큼 인간이 지구상에 너무 압도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특히 이 기후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이제 기후 비상이 됐고 기후 붕괴를 앞둔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스티븐 호킹,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 즉 티핑 포인트에 너무 가깝게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가까우니까 이 지구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 200년 안에 지구를 버리고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를 버리고 떠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와서 민간 우주 여행도 하고 우주 진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구를 버리고 떠나서 우주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구를 버리고 떠날 능력도 없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이죠. 지구를 버리고 떠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전례 없이 누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그러면 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가 전례 없이 자유도 누리고 물질적인 큰 성장도 이루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많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만 이 지구 환경의 악화를 통해서 이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이 환경 위기를 가져왔으니까 그럼 과학기술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다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사용은 하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사용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다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UN 해양과학 10년이라는 것을 유엔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UN 해양과학 10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인데 지금이 바로 UN 해양과학 10년 기간이죠. 바다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바다라는 지구의 자연을 좀 더 잘 알아내서 이 지구 환경 문제를 푸는 해법들을 찾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필요한 과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다는 7가지의 모습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깨끗한 바다고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탄소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바다. 바다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예측 가능한 바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안전한 바다. 바다에서 어떤 활동도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바다. 우리가 바다에서 수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생산적인 바다로 우리가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바다가 우리가 육지에 사니까 바다라는 것이 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동경의 대상이고 풍경이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바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영감을 주는 바다가 되어야 된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광과 힐링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연, 이 지구 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상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께 공존이 가능한 법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알아내려는 것들은 자연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연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문제를 찾기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바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하는 것들이 해양 과학과 지구 과학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그러면 공학적인 해법을 생각할 수 있죠. 공학자가 하는 것들입니다. 해양 공학, 지구 공학 이런 것들이죠. 자, 해양 공학처럼 지구도 지구 전체 규모에서 공학적인 시도를 하는 지구 공학 논의가 최근에 활발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남극 빙하 문제. 스웨이트 빙하가 지금 빠르게 녹아서 이것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닷물이 빙하 아랫부분을 들어가서 녹이기 때문에 이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그 진단을 했으니까 그럼 공학적으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느냐?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 제방을 쌓아서, 해저에 제방을 쌓아서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하는 공학적인 처방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고, 또 빙하가 흘러나오는 곳에 지지대를 세워서 잘 못 흘러나오도록 버티도록 막아주자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됩니다. 또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저 깊은 곳에 바닷물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을 얼려서 드라이 시켜서 얼리자. 그래서 바닷물이 더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적인 해법들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죠. 과학적인 진단이 나오면 공학적인 어떤 해법을 이렇게 처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구공학, 기후공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구공학, 기후공학 해법 중에는 이 바다에 파이프를 심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바다에 파이프를 두게 되면 이 파이프가 파도에 의해서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 내려갈 때는 판막이 열리고 올라올 때 판막이 닫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깊은 데 있던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올리는 펌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데 있던 바닷물을 표층으로 자꾸 퍼올리면 깊은 데 있던 영양분이 표층에 공급돼서 표층에는 빛이 들어오니까 영양분이 공급되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으로 번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으로 번성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 농도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산소도 많이 공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학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과거에 큰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대륙권을 지나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퍼지다 보니까 이 화산재 안에 있는 그 에어로졸 성분, 이산화황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차단돼서
지구 온도를 떨어뜨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같이 이런 큰 화산 폭발했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0. 몇 도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강제로 성층권에 이산화황을 인위적으로 뿌리자 하는 어떤 기후공학적인 이런 아이디어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후공학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는데 문제는 이런 기후공학적인 처방을 했다가 잘못되면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설국처럼 지구 전체가 다른 부작용으로 큰 인류가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공학, 기후공학적인 처방은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했다 계획이 안 되면 차선책, 플랜 B를 생각해서 차선책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구는 플래닛은 B가 없습니다. 플래닛은 A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플래닛 A 하나밖에 없는 지구,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공학적인 기후공학적인 처방을 잘못해서 80억 인류를 전체 다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방향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 과학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구 온난화 자체를 안 믿는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과학 자체를 아예 불신하거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뭔가 과장됐다느니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이 아니라느니 또 일부의 아주 과학적인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자꾸 이렇게 기후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기후 비관주의, 이제 너무 늦어서 이미 손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기후공학적인 그런 처방이 획기적인 혁신적인 기술이 하나가 나타나서 이 기후 문제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기후 낙관주의,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서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비관주의에 빠지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지구의 생태 자원을 과소비하는 이런 방식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방식은 좀 더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에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생태 중심주의로 바꿔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지구와의 공존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해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 정부 차원, 또 기업의 차원에서 다 중요한데, 탄소 배출만 해도 정부와 기업에서 줄여야 할 부분이 훨씬 크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혼자가 줄이는 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개인이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런 개인이 늘어났을 때 투자자이자 유권자인 개인이 바뀌었을 때 결국 정부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